우선 장수학의 측면에서 볼 때 수명을 결정짓는 것이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마시는 물, 두 번째 의학의 발전, 세 번째 영양의 개선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육식의 증가로 엄청나게 건강이 증진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질환에 대해서만 주목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통 우리가 호흡한 산소의 75%는 정상적인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CO2, 물, H2O를 만들어내면서 이 두 물질은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만 아니라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들이다. 근데 나머지 문제가 되는 25%가 정상적인 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완전한 산화 등의 이유로 결국 유해산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 유해산소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빠져있죠. 빠른 속도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가지고 지가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입된 산소 100개 가운데 평균적으로 25개는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산소로 변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 25개 유해산소 중에서 20개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장치에 의해서 스스로 그 독성이 해결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효소 같은 거 있잖아요.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5개 중에 이 20개는 우리 몸에 자체에 있는 그런 항산화 효소들이라든가 여러 장치에 의해서 다시 그 독성이 제거되는데, 제일 중요한 나머지 5개가 결국 끝까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은 유해산소는 인체를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은 오랜 기간 늙어서 죽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독성을 갖는 유해산소는 우리가 먹고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몸속에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단 5%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네요. 그죠? 5%. 우리는 그 5%를 끊임없이 또 계속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비타민C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만약 그 25%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자연적 수명은 30년도 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20%는 몸속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나머지 5%는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힌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와 호흡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결국 그 5% 때문에 세포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작은 양이기 때문에 1, 2년간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간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인간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5%의 유해산소로 암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은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노화를 포함한 건강 유지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네. 결국 우리 성급하게 결론을 내자면 이거죠. 활성산소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 5%의 유해산소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를 포함해 암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 유지의 필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이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는 진리이다. 실제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이 사실이 진리임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즉 25% 정도 덜 먹인 생쥐가 100%를 다 먹인 생쥐에 비해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과 그 학문적 배경까지 밝혀진 바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이왕재 교수님의 비타민C 이야기 2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 책 제목도 한번 볼까요? 책 표지도 이렇습니다. 오늘은 노화와 비타민C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가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이게 노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은 이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이왕재 교수님께서 잘 설명했었으니까요. 한번 오늘도 책으로 빠져보시겠습니다. 노화와 비타민C 이야기. 태어나는 순간 늙어 죽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평생 늙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의 끝을 향해 나가기 마련이다. 모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10개월 전에 생명체는 삶을 시작했고 태어나는 순간 늙음의 과정, 노화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없이 많은 탄생과 죽음이 거듭되어 왔다.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치명적인 사고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결국 늙어서 죽는 것이 생명체의 숙명이다. 따라서 죽음으로 향하는 늙음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살게 되어 있다. 즉 수명이 있다는 말이다. 수명을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사는 동안 질병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수명에 관여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병장수하면 제일 좋지만 이 수명에 관계되는 요소가 너무 많죠. 요즘 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질병을 앓다 죽는다. 특히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 결국 수명에 관여하는 많은 요소들을 좀 더 단순화해서 병적 수명과 자연적 수명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병에 걸리면 빨리 죽기 때문에 병적 수명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병적 수명과 자연적 수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학문적으로 병으로 인해 죽는 것을 막는 학문을 장수학이라고 하는데 그 주역은 다름 아닌 의학이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좀 더 넓게 보면 오늘날 생명과학 분야가 바로 그 주역이 될 것이다. 우선 장수학의 측면에서 볼 때 수명을 결정짓는 것이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마시는 물, 두 번째, 의학의 발전, 세 번째, 영양의 개선이다. 네, 역시 물과 의학의 발전과 영양의 개선, 이것이 이 세 개가 수명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명 유지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론이 상수도의 보급으로 귀결된다.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크죠. 상하수도의 분리 그리고 상수도의 보급, 즉 완벽하게 균이 없는 깨끗한 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은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우리 이황재 교수님께서도 1위로 꼽아주셨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설사병으로 죽었는가. 그리고 현재도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삶을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깨끗한 물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은 저한테 나오는 거 보면은 아프리카 우리 애들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정말 이상한 물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물 먹는 거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도네이션 해달라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프리카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1940년대에 발견된 페니실린으로 상징되는 의학의 발전이 수명을 연장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여를 했다. 네. 페니실린이 가장 크죠. 아스피린도 있고요. 깨끗한 항생제까지 3개가 있죠. 깨끗한 물이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의 문제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결국 전염병은 페니실린이라는 효능이 뛰어난 항생제의 개발로 많이 극복되었고 그로 인해 죽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 현재까지 의술이 100세 시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갈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는 속수무책으로 질병 때문에 죽었을 사람들이 발달된 의술의 도구들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신약 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 새로운 수술법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막힌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스텐트의 개발은 혈관 질환이 급증하여 희생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정녕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저는 스텐트 수술하면 우리 이경규 선생님이죠. 코미디언 이경규 선생님도 그 스텐트 수술하신 거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간장 질환이 많은 나라의 경우 부분 간 이식 수술의 개발은 간경변이나 간암과 같은 치명적인 간 질환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안 죽을 수 있으니 말이다. 궁극적 치료책은 망가진 간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식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부분 간 이식 수술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간장 전체를 이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자체도 어려운 수술이었지만요. 결국 뇌사자로부터 간장 전체를 얻어 이식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부분 간 이식 수술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으로부터 간의 일부분을 이식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법으로 인해 생명을 되찾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술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수명 연장이라는 획기적인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술의 획기적 발달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전반적인 영양의 개선이라는 거죠. 아무리 의술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양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면 발병하는 질병을 치료로서는 전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영양의 개선은 치료의 개념이 아닌 질병의 예방이라는 더 효율적인 접근으로 시위를 당겼다. 질병의 예방이죠.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부족으로 야기된 전 국민적인 건강의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다. 2015년의 통계를 보니까 국민 1인당 1년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평균이 44kg이라고 보고되는데 이는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매일 100g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이제 육식 공화국이 된 거죠. 두말할 나위 없이 의학 역사상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증가는 대장암 발병의 증가로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남성이 아시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 전 세계 발병률 4위라는 근자의 통계는 더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육식 위주의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 육식이 또 뭐가 문제인가요? 대장암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우리 특히 고기들이 위에서 소화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많이 뿜어내죠. 그래서 우리 이황재 교수님께서는 꼭 식사하실 때 특히 또 육류 섭취하실 때는 무조건 비타민C 중간에 같이 드시라고 소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발암물질들을 갖다가 비타민C가 잡아주니까 꼭 드시라고 항상 권고하시죠. 그 결과 전 국민적으로 체격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또한 우리는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다. 요즘 중고등학생의 체격지수는 과거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다소 미국을 위시한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영상을 띠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식의 증가로 엄청나게 건강이 증진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질환에 대해서만 주목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동물성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걔네들 잘못 없어요. 예. 치킨은 살 안 찌죠? 제가 찌죠? 그렇듯이 이것도 동물성 단백질을 적당히 먹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니까 삼시세끼 고기 반찬으로 혹은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드시니까 문제인 거지 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죠? 적당히 드셔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충분한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양의 개선은 의술의 발달이라는 치료 개념의 획기적인 개선과 맞물려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을 70년대에는 60세에서 2010년도에는 80세로 연장하였다. 불과 4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무려 20년이 늘어난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역사에 보기 드문 쾌거로 갈 수 있다. 이렇듯 장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깨끗한 물, 의술의 발달, 영양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장수학의 중요한 세 가지의 무기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의한 죽음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숙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때 작동되는 노화의 과정을 이름하여 자연적 노화라는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연적 노화 과정을 논하는 것이 곧 학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노화의 이야기다.
병적 노화는 의학이라는 영역에서 질병 위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노화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기에 차별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생물체의 삶을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동물마다 수명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실험동물로 많이 사용하는 쥐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키워도 3년밖에 살지 못한다. 반면 장수의 상징인 거북은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수명이 길다. 또한 1년간의 유충생활을 마친 성충 하루살이는 그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 이러한 수명의 생물학적 면모를 볼 때 프랑스 핵물리학자의 지적처럼 수명을 결정하는 데는 유전인자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유전인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상시선상에서의 이러한 추론은 많은 의학자나 생물학자들에 의해 깊이 있는 학문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에 노화 이론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위 프로그램설, 노화 유전자설이 그 대표적이다. 인간이라는 한 개체는 난자와 정자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발생의 과정이 수많은 다른 기능을 가진 계통으로 분화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볼 때 그 개체가 성장하는 과정은 각각에 해당하는 유전인자의 조절 아래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 표현되는 늙음의 과정에도 유전인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정설에 가까운 이론에도 불구하고 노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의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동물마다 수명이 다른 것은 노화 유전자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해도 같은 동물군 내에서 나타나는 수명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평균 수명이 50살인가 하면 동구의 어느 지역은 80살을 넘는다. 이를 보면 각 개체의 수명을 결정하는 데는 노화 유전자설 외에 다른 이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노화 유전자설 외에 현재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유전적 노화 이론에는 차고설, 교차결합설, 신경생물학설, 유해산소설과 내분비설이 있다. 다른 건 제가 복잡해서 모르겠고 유해산소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론이죠. 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보는 것은 유해산소설, 활성산소 이론이다. 미리 분명하게 언급하지만 노화의 유전자 이론과 비유전자 이론은 결코 따로 작동되는 것일 수는 없다. 서로 긴밀하게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유전자 이론을 구동하는 이론이 비유전자 이론이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두 이론이 긴밀히 연결되어 노화의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말이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하여튼 비유전자 또 유전자 이론이 같이 섞여 있다, 그 말씀이겠죠. 교차결합설은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의 싱싱하고 탄력적인 피부가 나이 들면서 탄력성을 잃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절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눈의 수정체의 탄력성이 줄어 원근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돋보기를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저도 이제 딴 얘기지만 나이 드는 걸 처음에 어떻게 느꼈냐면 40대 중반에 이제 노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40대 중반에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나도 늙는구나. 네, 40대 초반까지는 저도 천년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노화를 딱 인지한 게 눈이 이게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안경을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위로 이마로 올리면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를 하는데 이때부터 눈의 수정체의 탄력성이 줄어드는 것부터가 노화의 정말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콜라겐 단백질이다. 다른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콜라겐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 있죠. 이러한 단백질 분자와 분자 사이에 교차 결합이 생기면 단백질이 굳어지고 이로 인해서 탄력성이 소실되게 된다는 것으로부터 교차 결합설이 나온 것이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교차 결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교차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효소를 발견한다면 이건 노화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 게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가장 큰 제약업체가 되겠네요.
대부분의 비유전자 이론들이 노화의 한 단면을 살핀 데 반해 활성산소 이론은 생명현상의 근본을 살폈다는 데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도 다 활성산소 이론을 입각해서 다 얘기를 하죠. 지금도 먹거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 이론에 의하면 생명체가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흡수하여 이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해산소, 일명 발생기 산소 혹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이것은 정상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세포가 노화한다는 유해산소설이 최근 많은 학자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노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간은 생명현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두 기능, 즉 먹어서 소화시키는 일과 활발하게 호흡하는 일을 통해 에너지원, 힘을 얻는다. 먼저 두 가지 중에 먹는 것부터 살펴보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원으로만 생각한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탄소, C와 수소, H의 화합물이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와 수소의 수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탄수화물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탄소와 수소뿐이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탄소 C와 수소 H에다가 질소 N이 첨가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그 조성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재료 역할을 한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죄송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기능을 하지만 중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이 섭취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결국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만다. 지방질은 궁극적으로 탄수화물과 똑같다. 다시 말해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수가 탄수화물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방질이 탄수화물에 비해 옥탄가가 높은 것이다. 결국 핵심 에너지원은 탄소와 수소인 셈이다. C와 H 뿐이죠.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호흡을 통해 유입된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면서 산화라고 하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 중에 에너지, 결국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와 수소가 산소를 만나 결합할 때 필요 불가결한 문제가 제기된다. 보통 우리가 호흡한 산소의 75%는 정상적인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CO2, 물, H2O를 만들어내면서 이 두 물질은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만 아니라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들이다. 근데 나머지 문제가 되는 25%가 정상적인 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완전한 산화 등의 이유로 결국 유해산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25%가 유해산소로 만들어집니다. 밑에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계속 보세요. 더욱이 이 유해산소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빠져있죠. 빠른 속도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가지고 지가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입된 산소 100개 가운데 평균적으로 25개는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산소로 변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 25개 유해산소 중에서 20개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장치에 의해서 스스로 그 독성이 해결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효소 같은 거 있잖아요.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5개 중에 이 20개는 우리 몸에 자체에 있는 그런 항산화 효소들이라든가 여러 장치에 의해서 다시 그 독성이 제거되는데 제일 중요한 나머지 5개가 결국 끝까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은 유해산소는 인체를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은 오랜 기간 늙어서 죽게 된다는 이론이다. 유해산소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소독제로 흔히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생각해 보면 된다. 과산화수소는 물 H2O에다가 산소 하나를 강제로 반응시켜서 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화학식이 H2O2네요. 물은 H2O인데 여기다 산소가 하나 더 있네요.
상처난 무에 이 물질을 바르면 아시죠? 원래의 물을 남겨놓고 강제로 반응시킨 산소가 기체 상태로 되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유해산소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모양이 거품 모양이다. 즉 과산화수소를 발랐을 때 거품이 생기지 않는다면 소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거품의 형태인 이 유해산소가 상처 속의 균을 죽임으로써 소독 임무가 완성되지만 한편으로는 노출된 세포도 죽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이제 유해산소를 설명하시는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네요. 이러한 독성을 갖는 유해산소는 우리가 먹고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몸속에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단 5%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네요. 그죠? 5%. 우리는 그 5%를 끊임없이 또 계속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비타민C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만약 그 25%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자연적 수명은 30년도 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20%는 몸속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나머지 5%는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힌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와 호흡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결국 그 5% 때문에 세포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작은 양이기 때문에 1, 2년간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간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인간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5%의 유해산소로 암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은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노화를 포함한 건강 유지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네. 결국 우리 성급하게 결론을 내자면 이거죠. 활성산소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 5%의 유해산소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를 포함해 암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 유지에 필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활성산소 이론이 근거가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이론의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활성산소의 발생과 수명이 갖는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삶의 예들을 들어보자.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이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는 진리이다. 실제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이 사실이 진리임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즉 25% 정도 덜 먹인 생쥐가 100%를 다 먹인 생쥐에 비해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과 그 학문적 배경까지 밝혀진 바이다. 이것도 실험에서 나온 게 있죠. 실제로 좀 적게 먹었던 생쥐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삶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보편적으로 수명이 길다는 것이 통계적 진리다. 네, 이것도 거부할 수는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남녀의 차이는 일상 삶 가운데 사용되는 산소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산소 양이 적게 쓰니까 당연히 활성산소가 적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수명이 더 길다라는 게 우리 이광재 박사님께서 하시는 이론인데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숨을 그렇다고 적게 쉴 수도 없고요. 큰일 났네요. 즉 여성의 일회 호흡량은 450cc 정도인 반면 남성들의 일회 호흡량은 650cc 정도임을 알 수 있다. 200cc가 더 많네요. 그죠? 30% 정도가 더 많은 거네요. 이를 뒷받침하는 더 중요한 의학적 사실은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중 수치가 남녀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평균적 단위 용적당 적혈구 수가 500만 개 정도라면 여성의 수치는 평균 400만 개 정도임을 감안할 때 되게 적네요. 그죠? 100만 개가 적네요. 20%가 적다고 봐야 되나요? 분명 여성이 적은 양의 산소를 생명 유지에 사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증거가 된다. 한편 우리 몸의 방어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혈중 수치는 남녀 차이가 없음을 인지한다면 남녀 수명 차이에 대한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된다. 그러네요. 그럼 백혈구의 혈중 차이가 없으면 면역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적혈구가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한 20% 적고 산소 흡입량도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적으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편적으로 수명이 길다는 것이 그 이유가 산소 때문에, 유해산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산소의 농도가 그 높이에 반비례하여 줄어드는 고산지대 장수촌이 존재하는 이유도 활성산소 이론과 결부시켜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네, 그러네요. 그죠? 고산지대는 산소량이 계속 줄어들죠. 근데 거기도 장수촌이 많다고 하니까요. 물론 식생활도 관계가 있겠죠. 더 재미있는 것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영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금씩 운동을 하시되, 유산소 운동을 하시되 비타민C를 꼭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뛸 때 당연히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 말씀이십니다. 이에 대한 힌트는 전문 마라톤 선수들의 수명이 짧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전문 운동 선수들의 수명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짧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 또한 활성산소 이론의 과학성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준다. 유해산소, 활성산소는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돗물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나 소독약으로 쓰이는 과산화수소가 유해산소의 원리를 이용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오존은 O3죠. 무서운 이유도 안정된 산소와 유해산소를 내기 때문임을 이해하면 이들이 살아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임을 금세할 수 있다.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물질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은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의 많은 의학자가 앞다투어 이 물질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노화 과정이 이 물질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또한 암과 같은 질병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의문이 아니고 이제 거의 정설로 이제 되고 있죠. 사실 이 유해산소는 노화의 주범이지만 인체 내에서 많은 생명 현상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발전적 파괴의 주인공 노릇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나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모든 것은 양면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유해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해산소는 다른 물질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먹으면 그것을 무력화 혹은 중화할 수 있다. 유해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을 총칭하여 항산화제라고 한다. 그리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이다. 비타민 C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항산화제의 역할을 비타민 C, 네. 비타민 C가 독성이 적고 수용성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유해산소가 갖는 강한 산화력을 제거하면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정상적으로도 특정한 효소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 복용을 권유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결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노화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활성산소이론, 유해산소이론입니다. 이것은 노화이론뿐만 아니라 스포츠 의학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전 범위에서 다양하게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노화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해산소가 갖고 있는 강한 산화력을 제거하면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정상적으로도 특정한 효소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 복용을 권유하는 것이다. 오늘의 핵심은 항산화제,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거 꼭 드시자는 얘기고요. 비타민 C는 저도 이제 많이 먹고 있지만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펜하겐 쇼크에서도 보시다시피 요것만 추출해서 드시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견과류에 비타민 E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광재 교수님의 비타민 C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암,
치매 같은 그런 병증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